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 또한도 역시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이제 계속 SK 하이닉스는 마치 이제 잘 나가는 이제 자식 중에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네. 잘하는데 좀 약간 밉상인. 이게 사실상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를 좋아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중간 중간 잡음이 있는 SK 하이닉스를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 뭐 국장, 미장 할 것 없이 조금 횡보하기도 하고 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뭐 어떤 이 투자를 할 때 좀 방향성을 좀 잃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 온더볼 투자자문의 운용력이시죠. 이재진 운용력님 모시고 지금 주식시장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운용력. 네. 사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쵸. 제가 그냥 여쭤보니까 매니저로 불러도 된다고. 네. 충분히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매니저님이라고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자산도 막 운용하시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완전 그냥 현장에서 지금 현실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지금 뭐랄까요? 뭐 어떤 약간 시장을 좀 이게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지금 내가 여기서 뛰어들고 있으니 네. 조금 더 체감이 잘 되실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시장 뭐 특히 이제 한국 증시 먼저 얘기를 해보면 한국 증시 분위기 뭐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이번 연도 이제 2분기까지는 네. 이제 누가 봐도 너무나도 긍정적인 분위기 좋았죠. 증시였죠. 네. 이대로만 가면 정말 5천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잠깐 상상을 할 만큼 너무나도 긍정적이었는데 항상 이제 정부는 항상 긍정적인 뉴스만 주지 않고 항상 중간중간 뭐 규제라든가 뭐 과열된다라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뭐 체크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일부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받는 모양새죠. 정확하게 말해서는 미국 증시 대비해서 보다 더 약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출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번에 뭐 세법 개정안 나온 거 이게 좀 타격이 컸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처음 시작할 때만큼은 정말 5천까지 긍정적인 뉴스만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속에서 증시가 긍정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세법 개정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정확하게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빠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세법 개정도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거래세 자체를 인상시킨다라든가 실제 이제 거래세 자체 세수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해당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법인세 다시 낮춰놨던 걸 올린다라든가 그 이외에도 기업들에게 좀 불리한 법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는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이제 통과가 되면서 기업들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좀 식어가는 중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두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식어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식은 게 정말 차가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제 상법 개정 이후로 뭔가 주식시장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로 앞으로 막 확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온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실망감으로 또 확 빠르게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앞으로의 어떤 시장 전망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가장 원하시는 바를 가장 짧게 설명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꽤나 높다. 굉장히 신고가도 달성 가능성도 매우 높고 코스피 5천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상한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왜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립니다. 예상보다 내년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인하, 뭐 당연히 한국도 금리 인하가 더 이어지겠죠. 내리고 싶었는데 못 내렸던 거니까 그래서 한국도 금리 인하가 이뤄질 거고 그 이외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부분도 본격적으로 이제 통과는 했지만 시행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제 검사를 거쳐서 결국 시행되는 날짜는 내년도 초 정도 가장 유력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게 비트코인하고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JP모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기대가 된다라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자금을 결국에는 이제 자산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딱히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가상자산을 매도해야 하고 이제 매도 청산에 대한 세금을 내야
그제서야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 달러로 바꾸든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출이 나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청산을 하지 않고도 그걸 담보로 잡아서 이제 그대로 이제 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물론 모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다 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추적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안 해주려고 하긴 하겠지만 자산을 인정해주는, 정확하게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투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들이 뭐냐면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어차피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살 때라든가 뭐 세무적으로 어떤 조사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불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경우에 더 그랬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본격적으로 자산 시장에 비트코인 자금들이 이제 미국의 자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거고, 뭐 채권, 뭐 부동산, 뭐 금, 뭐 주식도 당연히 유동성이 좀 들어올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동성 상승 증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증시도 상승, 한국 증시도 상승의 그림을 좀 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리면 최근 들어 상법 개정이 한번 이루어졌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상법 개정이 단기간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과거에 2005년도에서 이제 노무현 정권 당시에 2007년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권리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정책들이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한 번에 다 나오기보다는 차례대로 계속해서 나왔었던 적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정책들이 조금 더 방향성을 잡고 좀 나아가게 된다면 이런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매니저님께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네. 사실 주식이라는 건 언제든지 사고 팔 수도 있는 거니 물론 이제 장투를 하는 게 뭐 좋겠지만 그렇죠.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팔고 좀 빠졌을 때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거 약간의 그렇죠. 조정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일단 미국 증시의 유동성이 풀린다. 전 세계 증시에 사실 풀리는 거죠. 네. 유동성이 풀린 게 다 일정이 웬만하면 다 내년입니다. 미국에서 나왔던 유동성을 풀리는 정책들 중에 뭐 당장에 뭐 시행되기 시작한 건 뭐 은행 규제들 완화 정도. 네. 요 정도가 지금 이제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내용이고, 그 나머지는 싹 다 내년이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도 사실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 뭐 한두 번 정도고, 본격적으로 중립금리라고 해서 2.5% 뭐 3% 내지 뭐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요 정도까지 금리를 쭉 내리는 정책 자체가 내년이 가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살짝 이제 조정세가 나오는 증시가 지금 현재는 한두 달 사이 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장만 기준으로 보면은 네. 약간 막 기대감은 어쨌든 한풀 꺾인 거는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요번에 양도세 뭐 대주주 그걸 좀 강화하는 네. 거를 다시 원상복구,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면 또 애매하니까 다시 50억으로 그냥 그렇죠. 없던 네. 일로 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시 기대감이 좀 이렇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다양한 이제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인데, 저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양도소득세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세 자체가 거래세는 사실 수익을 내든 말든 무조건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해당 부분이 과연 이제 그 메이저들 입장에서 큰 자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0. 몇 %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 차이로 이거 우리나라에 투자할 자금들이 일본은 일부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일부 중국으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거래세 자체를 올리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서, 물론 일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주가가 다시 과거 같은 기대감을 차면서 바로 이 정책이 좀 일부 되돌려졌다고 해서 증시가 바로 급반등한다라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제 암호화폐 대통령 된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와 갔다가 연초에 안 나오니까 또 확 빠지고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가 그 정도까지 의지가 강력한 건 아니구나라는 실망감. 그런 그렇죠. 게 좀 반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법 개정이든 어쨌든 소액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네. 그러면은 아예 그 PBR 자체가 재평가받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어찌 보면 뭐 기정사실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정사실 아니면 같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사실 이것도 애매하다. 과거에 이제 전 정권에서 벌어졌었던 이제 비슷한 일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는 있어도 된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법률적으로 뭐가 나왔다, 뭐가 기대된다, 뭘 정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를 정부가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 비중을 좀 늘리고 가져가시다가 국내에서 다시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또 속했어라는 마인드보다는 정말 가능성이 한 번 더 있겠구나라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한 생각이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희망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적용하셔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최근에 뭐 이렇게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한국에서 이탈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봤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그 데이터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앞으로도 어느 정도 좀 기조가 이어질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외국계 자금들이 꽤나 많이 이탈했죠.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다양한 세법 개정들.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좋아할 만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나가는 게 사실 일부 당연한 거고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일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업종이 현재 리스크가 완전하게 해소된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권에서 물론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뭐 최대한 뭐 관세를 다 내도 너네가 제일 적게 내주게 해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100%를 때리겠다. 200%를 때리겠다, 300%를 때리겠다라고 좀 협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리스크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굉장히 크게 문제가 뭐냐면 현재 자동차 업종이 비교적 저평가를 받은 상태라서 현재 해당 이슈가 나왔을 때 크게 조정이 안 나왔을 뿐이지 굉장히 치명적인 악재인 게 자동차에 항상 만들 때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철강하고 알루미늄 이게 당연히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품목인데 해당 품목 원래는 철강하고 알루미늄 자체에만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파생되는 제품들, 철강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제품들에도 우리가 그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 만큼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현재 트럼프 정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사실 실효 관세율 같은 경우는 물론 제품에 따라 너무 다르겠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건 15%. 더 진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지금 이제 FTA 그 전까지 돌아가서 12.5%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상 실효 관세율을 좀 까보면 20-30%가 될 수 있는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이런 최악의 사태까지 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게 물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항상 트럼프 정권 자체가 과하게 말해놓고 협상을 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중간에 잡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국내에서 특히나 외국인 자금들이 특히나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금들도 당장은 돌아오지는 않을 확률이 높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뭐가 뭐 기대감이랄 게 뭐 당장은 없으니까. 그렇죠. 리스크가 해소될 게 없으니 뭔가 없으니까요. 그럼 아까 매니저님 말씀해주신 대로 잠깐 미국 장에 좀 가 있다가 뭐 한국에서 또 사실 유의미하게 변화의 모습이 보이면 다시 돌아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장은 그러면은 앞으로 조정받을 확률이 높진 않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당분간은 일단 유동성이 들어오는 동안에 물론 미국장도 다 같이 이번에 한 8월달에서 9월달 뭐 길면 한 10월달 정도까지 일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그 하락폭이 한국보다는 이제 다소 적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관세에 대한 악재도 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법 개정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비교적 좀 덜 조정받고 다시 뭐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증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말고 이제 투자를 좀 해볼까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지금 막 바로 막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기준이 다른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난 원래 좀 했었는데 잠시 안 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간다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난 이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막 시작한다. 아예 안 했던 분들 있잖아요. 아예 안 한 분들. 요즘에 이제 대출 규제 막 생기면서 부동산 투자하시던 분들이 좀 집을 못 사니까. 그렇죠. 뭐 현금한 1, 2억 어디 투자해볼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국장 좋다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분위기 안 좋고 미국장은 또 너무 비싼 거 같고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일단은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마 이제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이야기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목적 자체는 내가 언제든지 부동산에 기회가 있다면 이걸 당장 팔고 나와서 부동산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무조건 깔려야 된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권해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하신다면 절반 정도는 금, ETF
정도. 사실 금 ETF가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유동성이 풀리면 자산이 물론 주식하고 다른 가격들에 비해서는 덜 올라갈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이제 사실상 반영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손실이 날 가능성이 좀 매우 적은 상품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시장 자체 우리가 이제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경제 위기가 온다. 네. 이제 혹은 뭐 엄청난 큰 위기가 닥쳤다라고 해도 결국 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뭐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반등하고 상승하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럼 내가 무언가를 좀 이렇게 시장에 유동성이 돈이 풀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해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금 상품을 투자하시는 게 반 정도 네. 좋을 것 같고요. 절반 정도는 예금을 넣어두시는 거예요. 주식은 지금은 굳이. 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거래하시기에는 봐야 되는 것도 많고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많고 순간에 정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상 이제 투자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간 시점이거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완전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좀 이 금 쪽으로만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수만 보면은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너무 어려우니까 지수로 보면 미국 뭐 나스닥이나 S&P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의 코스닥 코스피의 지수들은 지금 투자하기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좋은 지수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정확하게 봤을 때는 이제 먹을 건 당연히 있죠. 먹을 게 보이고 상방이 열려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제 무언가 매도하고 나올 때는 수익 중이라면 쉽습니다. 비교적 네. 선택하기 쉽습니다. 근데 내가 당장 5% 10%라도 물려 있으면 내가 1억을 담갔다. 사실 1,000만 원 쉽지 않은 돈이거든요. 이게 네. 이 10%가 이제 특히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면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이 애초에 네. 집 자체나 지역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방에 대한 위험, 눌림목에 대한 위험이 좀 꽤나 이제 대응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지금 당장엔 추천드리지 않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니까. 그죠. 근데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꽤나 나쁘지 않은 시장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장이 좋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국장이 좋다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장이 당연히 좋고요.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국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네. 견해고 뭐 그렇게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력이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 특별한 정보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과거의 이력이 항상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년에 걸쳐서 나왔었던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그 주주 좀 가치 개선을 하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계속 뭔가 정책들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네. 온더벌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영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국장 투자도 뭐 물론 이제 상법 개정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예 그냥 주가 자체가 이제 퀀텀 점프하는 거를 기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결국에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 기반의 뭐 개별 주식들이 잘 돼야 그래야 뭐 이제 주가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에 좀 뭐 HBM 뭐 다시 뭐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데 이게 뭐 한두 번 나왔던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번에도 또 저러냐 하는 얘기도 그렇죠. 있고 이번엔 맞아요. 다른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뉴스가 조금 네. 거의 마치 확정되다시피 한 기사들이 네. 꽤나 있다 보니까 타이틀만 보시고 아마 진짜 됐네? 라고 이미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우선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HBM3E라든가 아니면 HBM4 이제 공급 가능성이 올라갔다. 공급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 맞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실제 그렇다고 해서 공급이 확정돼서 얼만큼 공급을 한다라는 계약서라든가 통과가 됐다라는 명확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기대감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게 실제화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주가 자체는 긍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냐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이해관계를 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이재용 회장과 지금 이제 젠슨 왕 엔비디아의 CEO가 직접 만나서 포옹을 한 사진이 최근에도 맞아요.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친밀하다라는 부분인데 과거부터 이래왔었거든요. 사실 근데 내 회사에 제품을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포옹을 하고 안아주고 통과가 될 것처럼 응원한다 써주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뭔가 이해관계가 좀 명확하기 때문인데 명확하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좀 생기는 건데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엔비디아에게는 삼성전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만약에 없다면 네. SK 하이닉스한테 이 HBM에 대해서 가격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거의 물론 마이크론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마이크론은 생산 능력이 이미 생긴 게 최근이에요. 생산 공장 양 자체가 이제 워낙에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양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공급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의 물량을 감당해 줄 수 있는 회사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너무 한쪽으로 뒤처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란했을 겁니다. 여기 이러다가 이게 슈퍼을이라고 하죠. SK하이닉스밖에 안 나오면 SK하이닉스가 갑자기 HBM4 가는데 나 가격 100% 올려줘, 200% 올려줘. 사실 SK하이닉스밖에 없으면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협상에 대한 카드로서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좀 기다려주고 밀어주는 듯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서 끝까지 정말 반도체가 나오기 직전까지 내년도 2026년도 상반기에 루빈이라는 새로운 GPU 반도체가 나오거든요. 네. 이 루빈에 HBM4가 들어갑니다. HBM4가 들어가면 그때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텐데 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기대감을 좀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뭐 단순 기대감이지 이것도 뭔가 뭐 실적이나 계약이 나온 거는 없는 상태고. 그렇죠. 없는 상태. 그렇지만 필요하다. 근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그런 상황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막 들기도 하는데 네. 뭐 엔비디아도 가격 협상력을 좀 키우려고 지금 삼성전자를 키우듯이 또 다른 곳들도 지금 엔비디아를 좀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워낙 뭐 기술력이 좋아서 어쩔 수 없지만 네. 가격을 막 엄청나게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본인의 경쟁력들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키워줄 필요는 있다. 네. 근데 그런 기대감이 사실상 뭐 현실화가 된다는 건 또 별개 얘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기술력은 알 수 없다. 그죠. 기술력은 알 수 없고 분명히 근데 긍정적으로 바뀐 것만큼은 이제 분명하다. 실제 이제 최근에 HBM4 이제 초기에 좀 테스트 단계를 좀 빠르게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긴 하거든요. 네. 실제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게 일단 삼성전자의 이제 HBM4 같은 게 좀 다른 게요. 가장 최신의 이 HBM은 보통 D램을 위로 쌓아 올린 게 보통 HBM이잖아요. 이 하나하나 이제 반도체도 이제 버전이 좀 다릅니다. 이제 네. 버전이 올라갈수록 이제 다음 버전이 나올수록 당연히 성능이 올라가고 전력 소모도 줄어들고 하겠죠. 가장 최신 버전을 좀 사용했거든요. 가장 최근에 가장 이 성능이 좋은 버전을 좀 사용해서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뭐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율이 좀 나와줘서 그렇죠. 원가 경쟁력이 확보가 돼야 뭐 납품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도 아직은 미지수다. 혹시 삼성전자 들고 계시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아니요. 네. 아니요. 정말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네네네. 네. 정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수율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발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발도 중요하지만 예. 그래서 뭐 10%밖에 안 나오면 네. 원가도 안 나올 텐데. 그렇죠. 네. 일단은 수율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시면 수율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네, 만약에 이게 정말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공개하면 그게 오히려 문제겠죠. 네.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기업의 기밀을 좀 그렇죠. 유출하는 부분이라서 특히나 이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알고 있다, 계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도 참고만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수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그래도 여지는 있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를 싹 다 이제 재설계했습니다. 네. 원래 기존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식 자체가 뭐냐면 과거부터 이제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이 최대한 비용을 좀 줄이고 그 이익률을 좀 높이는 쪽으로 네. 반도체 공정 자체가 좀 맞춰져 있었어요. 최신식 신규 반도체를 좀 더 비싸더라도 잘 만들자 이게 아니고요. 이런 쪽으로 공정이 맞춰져 있다가 애초에 설계 자체도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 성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일부 설계가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왔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율에 대한 부분도 개선됐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퍼센트 자체는 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보냐라고 하면 정확한 기간을 좀 정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1분기까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2분기, 3분기 가면 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네.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대감이 있는 건 확실하니까 1분기까지만
때까지만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 뒤부터는 좀 한 걸음 물러서서 비중을 좀 매도한다든가 아니면 현금 비중을 좀 올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눌림목이 나올 때 다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삼성전자 주가의 핵심은 이제 HBM이라고 하면 그 HBM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한 7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4만 원대에서 이렇게 쭉 올라온 거니까 많이 오른 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가냐 안 가냐 이거에 대해서 또 의문들이 많으시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좀 설명해 드리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꽤나 있습니다. 이제 왜 그렇냐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이제 이게 1위 기업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1위 기업은 어찌됐든 한국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은 아시아에 투자할 때 분산을 합니다. 뭐 일본, 뭐 대만, 뭐 중국,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해서 하겠죠. 분산해서 선택할 때 결국에는 높은 비중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게 어찌됐든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유동성이 증가해서 결국에는 한국에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수급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HBM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파운드리 어느 정도 좀 복구되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검증해야 되는 것들이 몇 번 남아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도 1분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TSMC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삼성전자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미국 뭐 AI 기업들도 삼성전자를 어쨌든 너 좀 잘해봐라라고 그렇죠. 하는 그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최근에 이제 테슬라하고 애플 이제 수주 물량을 일부 밀어준 것도 사실 삼성이 혼자였으면 좀 힘들지 않았을까. 미국 본토 안에서 어찌됐든 어떤 것이든 반도체를 만들어라라고 현재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근데 이게 하나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결국에는 이제 테슬라의 반도체를 수주한 게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애플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테슬라의 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나노 공정이 좀 들어갑니다. 2나노 공정은 아직까지 수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제대로 삼성전자도 도전하고 있는 사실 검증되지 않은 이제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2나노 반도체 생산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나노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모바일 칩이 있거든요. 엑시노스라고 하는데 엑시노스 2500이라는 이제 해당 제품을 갤럭시 이제 폴더블 핸드폰들에 탑재시켜 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이게 왜 탑재시켰냐 보면 사실 이게 원래 기존에 퀄컴 걸 사용하게 되는데 퀄컴 게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이제 가져다 쓰게 되면 연간 이번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한 8조에서 9조 가량의 비용이 여기서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쓰긴 쓰는데 이제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폴더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지금 특히나 이제 엑시노스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자체 설계하고 자체 생산하는 쪽으로 해서 비용을 좀 감축시키는 쪽.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에 적자 좀 줄일 수 있어서 이걸 현재 최근에 진행했는데요. 엑시노스 2500까지는 3나노를 사용하고요. 근데 이게 다음 버전 2600부터는 2나노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럼 2나노 2600이 어디 탑재되냐? 내년 1월에 갤럭시 S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든요. 플래그십 핸드폰. 이 플래그십 핸드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사실 이걸 못 만들어서 이제 못 하는 거지. 만들 수 있으면 이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정말 갤럭시 S 내년 1월 언팩 행사에서 나올 신규 핸드폰에 들어간다면 갤럭시 정말 나오면 2나노 성공했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정말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2나노가 성공하면 사실 줄설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물론 뭐 당장에 하기진 않겠지만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가 재평가받는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아마 이제 과연 이제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 엑시노스 2600이 들어가냐 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매니저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대로 굳이 여기에 베팅을 뭐하러 하냐? 그냥 하이닉스 사고 퀄컴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이미 돈 잘 벌고 있고 가격 경쟁력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막 영업이익 엄청 나고 있는데 그럼 대신 여기는 이제 주가는 비쌀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닉스의 어떤 회사가 좋은 건 다 아는데 네. 가격은 또 다른 얘기니까.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 또한도 역시나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이제 계속 SK 하이닉스는 마치 이제 이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이제 자식 중에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네. 잘하는데 좀 약간 밉상인. 이게 사실상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엔비디아도 삼성전자를 좋아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중간중간 잡음이 있는 SK 하이닉스를 공략하신 것보다는 차라리 하이브리드 본딩 네. 쪽이 결국에는 HBM4 그 12단 이상부터는 8단 12단 이상부터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미 규격 자체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좀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가지고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패키징 전체적으로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D 패키징 쪽 미국 정부의 정부 자금도 좀 긍정적으로 좀 지금 현재 지급이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이쪽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SK든 삼성이든 누가 개발하든 상관없이 돈 버는 회사들이 있나요? 가장 유력한 회사는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준비된 회사만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가장 빠르게 지금 당장 조금 비싸더라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몇 가지가 정해져 있고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내 돈을 투자할 때 뭐 물론 뭐 돈 날려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돈 날려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확실한 투자를 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든 저기가 되든 상관없이 돈 벌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그렇죠. 오히려 반도체 패키징이나 장비 쪽에서 반도체 산업 전체의 사이클은 좋은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이제 반도체 사이클 자체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현재 결국에는 사실 미국의 경제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도 그렇고 한 번 더 무너졌어야 됩니다. 무너져야 되는데 AI가 너무 깜짝 등장이 됐고 네. 이 오픈 AI의 챗 GPT 공개가 됐고 이게 너무 혁신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 엄청난 투자 특히나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자금들 덕분에 사실상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 지출하는 지금 이제 규모하고 미국의 이제 GDP 규모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AI 분야의 투자 비용이 빠지면 GDP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만큼 이제 AI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AI 섹터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중요한 건 설명드렸고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물론 이제 아무도 이제 그 기준이나 타이밍은 명확하게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감을 잡기 위한 간단한 좀 설명을 드리면 모든 이제 투자는 뭐 설치 먼저 이제 인프라가 설치되는 뭐 철도라든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다 마찬가지죠. 네. 기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기술이 어디까지 성장할지 한계점이 언제일지까지 이 한계를 테스트하게 됩니다. 한계 테스트는 이 기술력 자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AGI 같이 범용인공지능 뭐 간단하게 말해서는 정말 사람의 일을 정말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범용인공지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전력 공급이 부족해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할 수도 있다. 네. 라는 이야기로 좀 돌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해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취소한 기업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에 다다르고 나면 이제 여기가 한계네라고 하면서 그 한계점까지 온 기술력을 가지고 상용화를 준비합니다. 네. 보통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그때 탄생하는 거거든요.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뭐 모바일 핸드폰 시대에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 이제 카카오톡 이런 게 다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네. 플랫폼 기업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플랫폼 이외에 다른 작은 어플리케이션 정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까지 성숙 단계를 거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결국 지금 현재 시기는 언제 시기냐라고 하면 범용 인공지능 가냐 마냐 혹은 뭐 데이터 센터 더 지을 수 있는 전력이 있냐 없냐 이게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라도 추가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 최근에 아마 기업을 주목한다면 메타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타가 최근 들어서 어마무시한 성과급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인력을 끌어모았거든요. 인력을 끌어모았고 끌어모은 인재들을 가지고 새로운 범용 인공지능, 최신의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추가적인 AI 시대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앞서 말씀해드렸던 대로 여기가 한계네. 이 시점부터는 플랫폼 강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 AI 기술을 가지고 일상에 녹일 수 있는지 돈이 될 수 있는 방향성 위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AI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상 다들 플랫폼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플랫폼 맞습니다. 앱으로 다 성공한 곳들이고 뭐 그런 게 많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과거처럼 스마트폰은 뭐 사실 실물이 있어야 되니까 뭐 애플이 뭐 잘 되겠지만 이제는 AI도 뭐 무형의 자산이고 플랫폼 앱도 다 무형의 자산이라면 과거 같은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이 회사들 중에 살아남은 곳이 다 승자 독식하는 약간 그런 구조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초반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치 단계에서는 하드웨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상용화를 좀 준비한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플랫폼 기업이 몇몇 개 선택을 받습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SNS에서는 메타, 과거 페이스북이죠. 인스타그램 같은 기업들이 뭐 결국에는 선택을 받았고 결국에 그 상태에서 나아가면서 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길을 간다면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엔비디아 아닌가요? 아직 뭐 초반이라면 원전 엔비디아 뭐 이런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 뭐 판도 안 깔았으면 네. 시장에 판을 까는 사람들이 먼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추가적인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는요. 지금 현재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해서 100% 매년 이 성장력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져 있는 주가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결국에는 하드웨어에 그러니까 한계점이 왔다. 데이터 센터를 못 만든다. 더 만들고 더 계속해서 돈을 벌긴 하고 성장은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 성장하는 기업이 만약에 다음 연도에 50% 성장했어요. 네. 당연히 잘한 거거든요. 네. 이보다 돈을 잘 벌 수 없는데 그래도 주가는 하락합니다. 실망감이 너무 크다. 왜냐하면 100%를 생각하면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결국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범용인공지능, 네. 그 메타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전력 수요가 과연 이걸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이 인프라 자체에서 오는 어떤 그 한계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되겠죠. 네. 아니, 안 그래도 이번에 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뭐 그렇고 좀 뭐 원전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AI 관련주에 이제 원전이 들어가는 뭐 이제 전력 인프라가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자꾸 한계점이 보이니까 원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사실 원전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한 번 망가뜨리면 망가뜨린 시간 곱하기 3. 네. 사실 복구하는데 훨씬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건 정확한 기준은 아니니까 대략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태계가 복구하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미군이 이미 망가져 있어요. 미국은 애초에 철강 자체도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업이 적자나가지고 네. 지금 일본 기업한테 이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워낙에 이제 인프라 자체가 제대로 정확하게 말해서 적절한 가격에 많이 생산해낼 수 없는 네. 단계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외에는 중국밖에 없는데 중국을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국의 이제 인프라 기업들, 특히나 이제 원전에 들어간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들, 이제 확정적으로 아마 최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작사를 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이제 합작사를 내기 전까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합작사를 내고 나면 이게 확실해지면, 이게 결정이 되면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더볼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영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는데 좀 유망한 어떤 뭐 좀 섹터라든지 이런 업종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9월이죠. 이제 벌써 9월입니다. 그럼 이제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 이때 가장 그래도 좀 유망해 보이는 거 뭐라고 좀 보십니까? 우선은 최근에는 다양한 정책들이라든가 방향성들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해소되지 않은 몇몇 개들이 있어서 네. 이 조건이 이제 문제 없이 잘 해결된다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은 가장 일단은 최근에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로봇 섹터. 네. 로봇 섹터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데요. 우선은 항상 로봇 섹터들이 주기적으로 항상 급등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라고 하면 파동이 각자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항상 매년 1월 CES가 열릴 때마다, 물론 CES에서 너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죠. 하지만 주기적으로 주도 일정이 있었고 항상 그때 당시 로봇 기업들의 기술들이 많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CES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면 로봇 기업들이 돈을 당장 버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돈을 당장에 잘 벌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대기업의 백이라고 하죠. 뭐 삼성전자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LG의 지분을 좀 투자받고 있는 로보티즈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로봇 관련주가 엄청 올랐던데요. 그게 뭐 노란봉투법 때문에 뭐 그냥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런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나오진 않았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나오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해주신 노란봉투법. 네. 국내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노란봉투법 통과가 굉장히 유의미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10월달 정확한 날짜는 이제 월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곧 로봇 관련된 기술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로봇 정확히 두뇌죠.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또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국내에서도 노란봉투까지 통과됐으니까 추가적으로 로봇 수요가 생기겠다라는 분위기가 좀 생겼고, 심지어 옆 나라 중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이미 시작되는 단계에 좀 들어갔습니다. 네. 로봇 1만 대 선주문, 뭐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기관 주도를 해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상용화를 좀씩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부품주도 우리도 중국에 좀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 이미 뭐 중국 기업하게 납품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제 세 가지 이슈, 크게 세 가지 이슈가 호재성 뉴스를 좀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얘기해 주셨고 또 다른 좀 업종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 중에서 조금 더 이미 꽤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남북 경협입니다. 남북 경협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내 정부가 적극적인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뭐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고, 항상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항상 6개월 이내 이건 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6개월 이내에 항상 남북 경협 정책을 강력하게 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미 보고 있었고, 이미 주가는 꽤나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트럼프 정부하고 손발이 좀 맞는 모습을 최근에도 정상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트럼프 정권 안에서도 이제 미국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상징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현재 원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내서 심지어는 노벨 평화상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심지어 가가지고 직접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럴 만큼 이런 업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과의 좀 만남에 대한 가능성, 실제 만나진 않더라도 만날 가능성, 사실 북한이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만나줄 가능성은 꽤나 높아서 그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파동이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남북 기업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요. 비교적 실적 좋은데 안 가고 있었던 기업들 중에 공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그 관련주는 트럼프와 이제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둘이 같은 방향을 보는 부분이 있으니 여기에 한번 베팅을 해보자. 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해주셨죠.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반등을 했고, 그래가지고 요거 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2차 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가 최근 들어서 호재성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뭐 상승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떻게 이슈가 나왔길래 이제 반등을 했느냐라고 하면 근본적인 좀 변화가 있었어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일단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리튬이라든가 니켈 같은 것들이 결국 올라가야 수익이 나요.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보통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원재재 가격을 연동해서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해도 원재재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윤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원재재 가격이 같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나와줘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중국에 지금 이제 CATL이 대형 리튬 광산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압박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현재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조금도 끊고 현재 과잉 생산이 계속해서 문제가 됐고, 자동차는 쌓여가는데 팔리지 않고 결국에는 도로에 그냥 다 이제 항구에 서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과잉 생산의 문제를 지적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미국의 압박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금 원재재 가격이 반등을 했는데요. 이제 화면을 같이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최근 들어서 실제 리튬 가격이 반등은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일일이에요. 하루별로 이제 나타낸 지표거든요. 실제 반등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죠. 잘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주봉으로 좀 바꿔서 주별로 좀 크게 보면은 좀 다르죠. 반등을 하긴 했는데 과연 이게 과연 2차전지 섹터에 정말 이제 과거에 영광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원자재 가격 상승인가라는 생각을 지금 당장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잉 공급이 좀 일부 사라졌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저가는 잡힌 것 같다. 이 말은 이제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겠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수요가 좀 이미 많이 감소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이게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니켈 가격 같은 경우에도 크게 지금 이제 하루 단위로 봐도 그렇고, 좀 크게 봐도 그렇고, 큰 이 반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 섹터는 바닥을 잡았고, 기대감 속에서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줬으나, 순환매가 정확히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죠. 비교적 싸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세 상승을 이어가겠다라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고요. 결국에는 해당 섹터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연속돼야 됩니다. 자동차도 잘 팔리고 내연기관도 잘 팔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잘 팔리는데 전기 자동차도 잘 팔려? 사실 이렇게 돼야 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 자동차가 더 잘 팔리기 위해서는 저는 예초에 이제 중국이 성공한 이유가 저가형 아니겠습니까? LFP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LFP 배터리 생산이 배터리 3사 기준에서 봤을 때 진짜 빨라봐야 2026년도 내년도 말 그리고 2020 지금 현재 7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면서 자동차에 탑재되고 혹은 ESS로 납품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가 좀 돼야 그나마 좀 기대감을 좀 심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너무 이런 얘기 들으시면 2차전지 관련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바닥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정도가 거의 바닥이다. 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그렇죠. 이미 이제 과거에 중국이 보조금을 한번 끊기 시작한 업종에서 다시 넣는 경우는 흔치 않았거든요. 정말 흔치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현재 바닥을 어느 정도 잡고 내년도 미국향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저가형 자동차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나 분위기까지 나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바닥만이라도 확인하면 한결 낫고 또 이제 아직 투자를 전혀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지금 아주 좋다고 하는 조선 방산 원전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쪽은? 우선 이제 조선 방산 원전 사실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해당 분야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이제 간단히 좀 정리해 드리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제가 명확하게 이게 제 의견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전략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선 업종이요. 고속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던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도크. 정확하게 말해서는 다른 기업으로 치면 생산 공장입니다. 생산 공장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주를 받아도 바로 공장을 돌려서 생산해서 배를 납품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 도크가 포화되었습니다. 이미 찰 대로 다 찼고 3년 수주 물량을 다 차서 지금 주문하면 3년 뒤에 받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상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단계는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겠죠.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싸야 됩니다. 원자재 결국 뭐 철강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해야겠죠.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이미 꽤 저렴한 상황입니다. 원유 가격도 굉장히 낮고요. 전체적으로 그 이외 철강 가격도 비싸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증가할 만한 어떠한 모멘텀이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일하게 좀 눈을 돌려볼 수 있는 쪽, 기대할 수 있는 쪽이 미국 쪽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주가가 반응하고 있는 쪽이 미국 쪽이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미국에서 뭐 미국 지금 이제 조선 선박들을 뭐 유지 보수 관리한다. 사실 그거 돈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협력 관계 속에서 추가적으로 미국에 뭐 도크를 더 만들거나 아니면 도크를 만들어서 배를 더 만들 수 있다거나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돼야 의미 있는 성장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쉽지 않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보장돼야 되냐면 미국의 배를 만들어 주는데 미국의 배를 정확히 얼마에 만들어 주는데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에요. 이거는 한번
내가 인건비 좀 손해 보더라도 도크 짓고 한번 해볼 만한데 혹은 도크를 만들지 않더라도 있는 것들 이제 그쵸 오래된 도크들 인수해서 갈고 닦아서 뭐 해볼 만하겠는데라는 좀 계산 정도가 나오는 이 명확한 지표 정도가 나와줘야 그때서야 조선 관련 종목들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중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적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 기대감까지 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 실적의 어떤 성장세가 이제 좀 약간 멈출 수 있다. 그렇죠. 네, 이 지금까지 왔었던 고속 성장은 이어지기 어렵다. 물론 다음 분기 발표 괜찮을 겁니다. 근데 항상 선박은 3년치가 밀려 있고 3년치에 대한 이 매출이 거의 명확해요. 특별하게 원자력이 크게 변동이 안 되면 그럼 그 가격이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는 거죠. 뭐 어차피 도크의 용량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면은 방산 쪽은 어떻습니까? 방산 쪽은 뭐 여전히 뭐 지금 전쟁 얘기들도 많고 해서 뭐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은 우선은 앞서서 제가 이제 트럼프 정권이 굉장히 평화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방산 관련 종목들은 이제 앞서서 이제 그 조선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들고 가셔도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은 비중을 현재 좀 줄이셔야 되는 포지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나 현재 이 평화 협상이 굉장히 좀 적극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런 것이냐라고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사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왜 자꾸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유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러시아 편을 드는 것 같지?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만큼 러시아 푸틴하고 굉장히 친근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제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필요합니다.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현재 미국이 결국에는 가장 견제가 되는 국가를 꼽아본다면 어디일 것 같으신가요? 미국이요? 네. 중국이죠. 맞습니다. 네. 중국입니다. 중국의 고속 성장, 중국의 AI 따라잡기, AI 반도체 따라잡기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 뭐 태양광 패널부터 시작해서 통신기기 그리고 전기차에서 이미 생산 능력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인프라를 통해서 얼마나 저렴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증명해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두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큰 견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이 중국을 도대체 어떻게 막을까? 이 공장을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 조달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중국이 유일하게 단점이 뭐냐면 이 에너지 조달이 자국에서 물론 원유 산유국이긴 합니다. 생산을 하고 천연가스 생산하지만 결국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사용 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핵 협상한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 항공모함 쫙 뿌려놓고 이란이 중국에게 대놓고 원유 수출을 못하게 막을 수 있겠죠. 이 명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땅이 일부 좀 이어져 있는 부분들,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의 몽골을 통해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실제 이제 가스관은 이미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좀 설득하는 방법, 러시아와 함께 너가 이제 우크라이나 너가 원하는 대로 일부를 좀 해줄 테니 정확하게 러시아가 원하는 것도 얼어붙지 않는 항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게 우크라이나 지역들 중에서도 이제 남쪽 지역에 있는 정확하게 해상 지역을 그 육로를 통해서 철길을 깔아가지고 원유나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가장 중요한데 요걸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지역을 최대한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잘 설득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다 끝내고 러시아가 원하는 거 일부 안겨준 다음에 중국에 본격적인 견제를 하는 게 트럼프의 주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적극적일 것이다 라고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지금 심지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저는 일부 비중을 팔고 뭐 전략 매도 이런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엔 비중을 일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충분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지금 주가만 보면은 어쨌든 그 재무제표상 수치로 보면 좀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긴 해야 되겠죠. 뭐 PR이 막 50배 뭐 이러던데. 그렇죠.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근데 좀 놀랍게도 기업별로 하나씩 보면 놀랍게도
이제 목표치만큼을 달성해야 채우는 또.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지금 몇 개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업들이 없으면 비중 매도를 다 하신 게 좋겠다고 설명드리는데 이건 갈만한 기업도 몇 개 남아 있는 상태라서 아직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전략 매도까지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된다. 조심조심하는 정도. 네? 원전은 앞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원전은 앞으로 전력이 뭐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쪽이야말로 정말 신시장도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이제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원전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현재 이제 화면을 보시면 결국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사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결론이 나야 결국 추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조짐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 네. 이제 한수원하고 함께 MOU를 좀 체결하고 이제 원전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게 사실 미국 정부 눈치 보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어떻게 계속해서 미국 자국에서 모든 걸 생산하고 조달하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해외에서 결국에는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기업들은 눈치 보여가지고 이게 싼 걸 알면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왔고 긍정적인 시그널 속에서 결국에는 합작사 추진이 완벽하게 완료가 되면 그때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장에 급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건 이런 기업들이 결국 원전에 대해서 설계를 통과한 설계를 본격 수주를 받고 네. 수주를 받고 돈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래 걸리죠. 예, 그죠.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부가 단축시켰는데 대략적으로 18개월입니다. 네. 진짜 단축시켜서 최대한 줄여도 18개월이다. 이게 결국에는 설계에서 이게 잘 통과돼도 진짜 빨라봐야 내년도 중순 이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 뭐 계약금 들어오고 뭐 이런 시기를 좀 생각해보고 기자재 납품하고 이런 시기를 생각해보면 202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에 본격적인 돈이 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때 찍어야 되냐?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조금만 더 먼저 여러분들께서 2026년도 한 2분기, 3분기쯤 사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은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지금의 어떤 뭐 기대감 같은 게 실적이 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 사이에 또 뭐 가격이 출렁출렁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정확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 결정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분명히 긍정적이고 다 상황은 좋습니다. 네. 근데 이 긍정적인 상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네. 예,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웨스팅하우스의 합작사를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 가격이 그래도 좀 설득력이 있겠다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확실해질 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떤 기대감으로 과열된 분위기가 조금 차분해지면 그때 들어가도 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제약 바이오 뭐 이쪽도 뭐 한 방이 있다. 항상 네. 뭐 그러잖아요. 네. 이쪽은 뭐 망하면 또 뭐 몇 분의 1로 막 줄어들지만 네. 이 제약 바이오 쪽 어떻게 보십니까? 제약바이오 쪽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굳이 왜냐면 굳이 제가 분명히 좋은 기업들 굉장히 많고 네.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린 제약바이오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어렵고 이게 업계 전문가들, 업계 학자들, 업계 이제 박사님들도 이게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애매한 결과가 나와도 주가가 요만큼 가는 굉장히 이제 크게 가는 네.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정말 이제 구분하기 더 어려워진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말 대단해진 게 최근 들어서 보통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위고비라고 해서 이런 네. 약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약품들이 최근 들어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약품에다가 다른 약품들을 좀씩 섞어서 좀씩 효과를 좀 어떻게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든가 살을 더 뺄 수 있지 않을까라든가 아니면 체중이 빠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근력 손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까지 더 디테일하게 좀 챙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약품들을 좀 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약은 임상실험 다 끝났고 다 통과했는데 별거 없네. 이거 뭐 팔아봤자 돈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시간 네. 경쟁가 없네? 라고 하던 약품들이 이 위고비나 아니면 뭐 이런 제품들하고 합쳐지면서 재평가를 받으면서 엄청난 가치로 기업이 매각되고 수천억의 매각도 이런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예측하고 이제 보기가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채널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전문 투자자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제 나는 뭐 처음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면은 물론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는 게 맞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어떤 종목
이런 걸 알려주시면 그거부터 공부해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 종목 같은 것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항상 이제 종목은 네. 많은 분들께서 사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굳이 사지 않더라도 그냥 한 주씩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더라도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을까, 네.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좀 생소한 종목도 있고 좀 이미 알고 계시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 하나씩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에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기업은 JVM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JVM 같은 경우에는 병원 및 약국을 위한 의약품 조제 및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과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약국에서 약사분들께서 처방전 가져오면 약 뭐 무슨 약 써 있으면 무슨 약 이렇게 나눠가지고 봉지 담아 주시잖아요. 이걸 자동화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시장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거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그 약국에 가면 뭐 비슷한 기기는 봐도 완벽하게 자동화돼서 다 나온 기기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이거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특히나 해외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좋습니다. 국내보다 해외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꽤나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병원보다 약국이 더 이제 소비자들에게 더 친근한 부분이고요. 네. 심지어 가격이 인건비도 굉장히 비싼 지역이죠. 그래서 해당 제품들의 지금 판매가 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기업이 가장 좀 유망하다라고 좀 생각해서 JVM이라는 기업을 좀 가져나왔고 모 회사로는 한미사이언스, 정확히 한미그룹의 한미약품그룹에 함께 속해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한미라고 한다면 2015년도, 2016년 당시 기술 수출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기술 수출로 유명하다라는 것은 해외에 다들 한미약품, 한미그룹 다들 안다는 소리고 이렇게 되면 해외 영업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과거 이미 인수합병이 2015년, 16년도 이미 됐기 때문에 JVM이 한미의 그룹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을 받아서 최근에 판매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추가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그렇고 노랑봉투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화 섹터에서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언급해드릴 만한 부분은 해당 이 JVM 같은 경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교적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비교적 이 성장세에 이미 들어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기업 중에서 나는 매출이 아직 좀 명확한 기업이 많이 없는데 매출이 명확한 로봇 기업 당장에 돈이 벌릴 만한 기업들을 좀 찾아보신다면 JVM이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로봇 자동화도 이제 고부가치 산업들 위주로 먼저 진행이 되지 정말 이제 정말 사람이 그냥 대충 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자동화 시키지는 않거든요. 의약품 관련이기 때문에 약 잘못 먹으면 사실 이거 문제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JVM. 네. 다음 두 번째 기업은 현대글로비스라는 기업인데요. 네. 현대글로비스라고 한다면 이제 정의선 회장의 중심에 지금 이제 현대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사실상 핵심인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해당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정의선 회장이 최근 들어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그들 중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일단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글로비스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다른 지배구조를 완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최근에 과거에 시도했던 부분들은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를 인수합병하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를 떼와가지고 합병을 함으로써 현대글로비스를 좀 밀어주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게 이제 주주들의 좀 반대라든가 다양한 상황들 가격 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차이가 나서 인수합병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현대글로비스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현대모비스는 그것에 비해서 비교적 좀 덜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단가 자체가 일부 맞기 시작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합병에 큰 문제가 없는 구간까지 슬슬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돼서 현재 글로비스가 현재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인수합병 전에
일단 정의성 회장에 가장 필요한 건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을 좀 높여놓거나 혹은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직접 사두거나 해야 결국에는 이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현재는 현대 모비스 그리고 현대 모비스를 현대 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이 기아차까지 해가지고 이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는 건데 현재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덜 사줘야 될 만한 돈이 필요합니다. 현금이 더 있어야 뭔가 변화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공고하게. 네.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에 갔던 정의성 회장이 또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50억 달러의 돈을 추가로 투자해서 미국에 또 투자를 하겠다. 뭘 하겠다고 했냐면 로봇 공장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이게 누굴 밀어주려고 하는 거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최근에 정의성 회장이 소프트뱅크로부터 이제 인수해요. 정확히는 현대그룹이 다 인수했죠. 근데 이 좀 수상한 게 원래 보통 현대그룹이 인수하면 직접 사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직접 비중을 20%나 샀고 개인이 산 거죠. 그렇죠. 개인이 샀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도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7월달에 유상증자까지 참여하면서 최대한 많은 비중의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지분을 가지고 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 목적은 뭐냐? 돈을 만들기 위해서죠. 이걸 상장해야 됩니다. 네. 잘 밀어주고 투자하고 준비해서 상장을 한다. 상장을 하고 나면 그제서부터 돈을 가지고 일부를 매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 글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인수합병을 일부 하든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을 사든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사든 해서 결국에는 지배구조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간의 핵심의 키가 현대 글로비스거든요. 네. 이 현대 글로비스 인수합병 자체부터 무너지면 사실 이제 지배구조를 완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현대 글로비스의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가줘야지만이 현대그룹의 방향성이 좀 생기겠다. 물론 근데 요즘에 좀 변수가 있는 게 주주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똑똑하게 이미 다 아세요. 네. 그래서 이걸 싫어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또 불만이 없어집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조금 더 부양시킬 만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여기서 꼭 조심해야 봐야 되는 거 제가 이제 항상 설명드리지만 현대 자동차 부분은 아직까지 사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되는 게 자동차 부분은 이제 알루미늄이라든가 철강 이 50% 관세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미국 정부에서 괜찮아 너넨 내지 않아도 돼. 라는 내용이 뚜렷해지면은 그때 가서 현대 글로비스를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해당 네.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요.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코미코라는 기업인데요. 네. 코미코가 뭐냐? 반도체 세정 코팅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일단 코미코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하려면 뭘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최근에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됨으로써 파티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정확하게는 식각 공정. 지금 플라즈마 식각 공정인데 이 공정이 뭐 보통 한 몇 번 쏘동 한 2번 쏘동 4번 쏘고 6번 쏘고 하면서 더 미세하고 정확한 지금 이제 반도체를 회로를 새기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정이 많아지고 강도가 올라가면 중간중간에 부품들이 수명이 다하겠죠. 네.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오염되는 겁니다. 공장에서 현지에서 이제 이 공정을 통해서 오염된 반도체들, 이 반도체 장비들 이 부품들이 정확하게는 부품들이 오염되면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코팅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가격 단가 자체는 3분의 1로 줄이면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현재 공장 상황에 따라 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미코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지금의 삼성전자 공장 안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공장 가동될 분위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이미 뭐 어디서든지 결국에는 반도체 생산 양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섹터 자체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코미코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코미코의 좀 특징이 뭐냐면 이 세정, 이 코팅 특징상 현지에 공장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막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입해가지고 많이 다시 뭐 그 세정해서 코팅해가지고 다시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현지에 공장을 다 두고 현지에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이 뭐 물론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적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반도체 산업만 긍정적으로 좀 돌아가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생각이 돼서 코미코라는 기업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 종목을 산다고 무조건 돈 버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고른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고른 이유에 대해서 왜 골랐을까라는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됐든 이 주식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 종목들
샀다가 또 뭐 왜 안 올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죠.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또 처음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제 막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 자료 자체도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혹은 상황이 바뀌어서 바뀐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영상을 시청하시면서도 중복 검토, 항상 이 정보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다기보다는 애초에 아무도 믿지 마시고 항상 정보는 내가 중복 검증하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주식 투자에서 정보를 모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이 모으는 과정 속에서 결국 확신이 생겨야 내가 해당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뭐 매수도 하고 좀 눌리더라도 추가 매수도 과감하게 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해당되는 내용들 보시면서도 참고하시고 중복 검증을 통해서 더 나은 투자로 나아가시는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은 이 시작의 계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걸 막 완전히 막 신뢰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 말 듣고 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과욕이고 욕심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본인이 아는 거에서 돈을 버는 게 사실 또 맞고 그래야지 또 안 좋을 때 버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더볼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형님하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정보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